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일컬어지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보험,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인가 7년인가 전격적으로 실시했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에 가서 마음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보험의 수혜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웬만한 질병이라든가 고가의 MRI, CT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알아보려면,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불의의 병을 얻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금세 한국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래서 제가 내는 액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받는 혜택이 훨씬 크죠.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산재보상보험이죠. 산재보상기금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기업체에서 공무로 일하다가 다친, 사망한 때 최대 2억 원까지, 사망사고의 경우에 최대 2억까지 주죠. 그리고 조건은 까다롭지만 입증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지장 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친 것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 세 번째가 이제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노동부를 많이 출입했기 때문에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존재가 가장 빛났던 때가 바로 1997년 IMF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명퇴라 그래갖고 좋은 회사들은 3년치, 4년치 연봉을 줘가면서 명퇴를 시키기도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떼돈 경우고, 제대로 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근로자들이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구직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당신에게 맞는 이런 직장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하고 가서 면접이라도 보고 오라. 그런 거를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팽팽 놀고 등산이나 가고 이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구직 활동자라고, 뭔가 그래도 내 눈보다 낮춰서, 내가 과거에 일했던 직장보다는 좀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보이면 가입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기금이 나와죠. 그 전에 자기가 받던 월급에 몇 %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힘이 되는 것이죠. 자기 호주머니에 땡겨놓을 분 없는 거하고, 그래도 몇 달간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왜 제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IMF가 지나고 고용보험기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자 과거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여성의 출산 장려, 출산 육아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설립 목적이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여성 근로자가 출산해서 출산휴가 받는 몫을 왜 여기서 지출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노동부 간부들이 자기들도 이제 궁색하지만 변명을 해야 되는 게,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갖고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이 통과되고 말았죠. 근데 저는 그게 노동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던 생각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고용보험기금은 그 이후로
만신창이 비슷하게 됐어요. IMF 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직업 훈련을 하는 어떤 곳에서 출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출석한 것처럼 해서 돈을 따낸다든가. 무슨 그랜저 승용차, 당시로서 최고급이었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공공근로에 나가서 돈을 타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학생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용보험기금을 뭐 직업훈련병으로 떼어간다든가. 이게 바로 1800년도 후반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있죠. 황구첨정이니 백골징포니 이런 게 나왔죠. 황구첨정은 뭐냐면 황구라는 거는 전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위란 뜻이죠. 첨정, 장정으로 이 어린애를 장정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백골징포는요. 백골이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갖고 징포, 포목을 옛날에 포목을 세금을 받았죠. 포목을 걷어들이는 것. 바로 이렇게 돼서 일어난 게 진주 밀란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조병갑의 이화여대 현 교수이자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던 조기숙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인 고무군수 조병갑. 그때 이제 그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해갖고 동학난이라는 게 일어난 거죠. 물론 이제 명칭은 다릅니다. 뭐 동학혁명이니 동학농민전쟁이 갑오정쟁이 뭐 갑오농민전쟁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저희 월급 봉투 보면 몇 %씩 계속 건강보험은요 다 떼어나가죠. 고용보험은요, 국민연금 떼어나가죠. 산재보험은요 여기다 떼어나가죠.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국민들이 맡긴 돈을 손해볼 것이고 맡긴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에 맞춰서 기금을 지급하면 머지않아서 기금이 고갈돼 갖고 제대로 못 주는 사태가 생길 것이고, 그런 고충은 저희가 사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도발로 시작된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에서 환율이 막 요동을 치고 증시가 폭락을 하자 갑자기 국민연금에 현 정권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하고 우체국에 속하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제 연금 제도 같은 걸 하는데, 국민연금이 굴리는 규모만 68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의 몫이 아니죠. 미래에 이 국민연금을 부어온 가입자들이, 예전에는 60세 이상만 되면 받았지만 지금은 기금이 자꾸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지급 연령을 늦췄죠. 62세, 몇 년도생까지 만 62세, 만 63세, 64세, 65세 이런 식으로 늘렸죠. 저 같은 경우는 만 63세 때 이제 타게 되는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열심히 부르고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본은 패망할 것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시장이 지금 박살이 났죠.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76조가 날라갔더라죠. 불과 며칠 사이에. 국민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막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는 지금 그 기업의 가치가 대외적인 요인, 즉 한일 경제 갈등이라든가 미중의 환율 전쟁 때문에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 기회가 바로 저가에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논리를 펴지만,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며칠 뒤, 몇 주 뒤, 몇 달 뒤에 어떻게 한국 경제가 망가져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싸다고 들어갔다가
그 반토막 빼앗기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날 국민연금하고 우정사업본부 등이 포함된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증권시장, 즉 증시에서 4,32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대요. 2일에도 4,625원, 5일에도 5,207원. 그러니까 3일 동안 1조 4,159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약간 반등하면 그동안 손해봤던 분들 잽싸게 손절매를 하든지 팔고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수록으로 빠져들고 국민연금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전부 증시에 쏟았다가 맞을 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몇 달인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우리나라의 불황이 계속 끝나요.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겁니까? 앞으로 2년 뭐 몇 개월 후에 문재인 정권은 물러나고면 그만이지만 그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라든가 과도한 개입이 결과적으로 그 수혜자가 될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래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88년 1월 달에 제가 신문기자가 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 다니던 회사에서 전 사원들에게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가를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 그 서류를 제가 기한해서 거의 한 2,000명 되는 직원들로부터 전부 동의서를 받던 작업을 했어요. 그때 저도 이런 게 있으면 노후가 좀 더 불안하지는 않겠구나.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개인연금도 사실 가입했습니다. 매월 19만 6천 원씩 10년을 부으면 그 당시 환율은 연 7.5%를 준다고 하는데 뭐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건 했던 약속은 사라지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 55세 때부터 한 48만 원, 한 49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받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젊었을 때 좀 어렵더라도 한 5배 정도 해갖고 한 돈 100만 원 부어놓을 걸 하는 생각이 후회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100만 원을 부었다면 19만 6천 원에 5배니까 받는 돈이 거의 한 240 몇만 원, 월 240 몇만 원이면 대단한 거죠. 아마 그 정도로 제가 돈을 받았으면 회사 당장 때려치고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월 240 몇만 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최소한도 뭐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얘기, 비밀에 감췄던 얘기, 베일에 깔린 얘기, 어떤 놈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김영삼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완전히 다 까발렸을 거예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만 60세라고 돼서 기대를 했더니 자 이제 지금 연기금이 고갈되니까 2년으로 3년으로 연기됩니다 하니까 저는 앞으로 국민연금 받으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연금공단에서 뭐 매달인지 뭐 몇 달에 한 번씩인지 보내주잖아요. 예상 뭐 자기 수입액. 근데 그럼 만일에 지금 때려친다면 5년 동안은 뭘로 먹고 살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용기를 내기가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가족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분들은 저뿐이 아니라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은행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이익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굴려서 가입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 분명히 이번에 연기금이 왕창 들어간 이유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내가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증권시장이 개폭락하고 환율이 막 요동치니까 환율 시장에는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죠. 환율 시장은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 함부로 개입했다가 더 박살났잖아요. 있던 외화마저 다 날려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천억 달러 갖고 세계 9위라지만 환율 전쟁에 우리 잘못 개입했다가는 그 4천억 다 날라가요. 싹 다 날라갑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권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든 국민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국민연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국민연금이 앞으로 최대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55조랍니다. 많은 돈이죠, 55조.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측하지도 못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죠. 독립변수들이 움직이는, 독립변수가 누굽니까? 미국, 중국, 일본이고, 우리는 종속변수죠. 수학에서 말하는.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종속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섣불리 빨리 좀 민심을 좀 되찾기 위해서 너 증시에 개입해서 좀 반등시켜놔라 했다가 연말쯤 가서 추가 투입 가능한 55조가 다 고갈되고 나서 진짜 위기를 맞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연세든 분들이 전부 뭐 잔디 푹 뽑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공근로 비슷한 거.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저기 휴지 줍기 하던가. 이런 원시시대 같은 상황으로 도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최근의 상황을 보고 한 7년 전인가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한 달 동안 연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와이 대학에서 그때 주요 4대 일간지 그 부장급들하고 방송사의 이제 3개 방송사의 부장급들하고 경제신문 2곳인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당시 82세니까 지금 한 90 가까이 되실 거예요. 짐 데이터라고 미래학의 아주 거두였습니다. 미래학. 엘빈 토플러는 이제 책으로 유명했지만 이 짐 데이터라는 선생은 실제로 하와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롤 모델 역할을 시킨다고 해서 4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초고도로 발달돼서 뭐 화성에 한국이 진출한다는 할 정도로 강국이 된다는 경우, 아니면 프랑스처럼 특정 분야를 키워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경우, 세 번째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50년대로 돌아가는 경우. 여기까지는 제가 수긍이 갔어요. 근데 네 번째 경우가요. 짐 데이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한국에는 갑자기 조선시대 같은 조선시대의 서인들 있죠. 막 타협하지 않고 원칙론자, 탈레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하국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쇠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웬만큼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이인데 그 짐 데이터 교수가 말한 네 번째, 권위주의적인 나라로 복귀를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강의 길을 겪는 그런 경우를 상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모델마다 저희가 롤게임, 무슨 역할을 맡아서 이제 하면서도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 4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한국 사회는 산업공상, 즉 선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팔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장사도 안 해본 인간들이 아직도 지배적인 위치에 앉아서 제일 중요한 상인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런 이 전통이 아직도 강하지 않느냐. 만일 그런 전통을 가진 정권이 들어선다면 너희는
다시 유교 시대식의 이런 나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그 모델에 맞는 얘기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와, 저 세계의 석황이라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진짜 놀랐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서인의 후예들 같은 정권이죠. 지금 가만 보면. 실제적인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입으로만 다 하잖아요. 지금. 말로. 일본에 지지 않는다. 아예 시작부터 하기 전에 딱 선을 그어놓고. 의원들은 모여서 뭐 일본은 패망한다. 헛소리 해야 되고. 조국이는 죽창 들자고 했다가 팩스로 복직해내고 며칠 후면 다시 이제 컴백해서 또 그 사이에 월급하고 수당 챙겨 먹겠죠. 아이, 이런 서인들. 그 저기 역사평론가 이덕일 씨가 쓴 서인들의 나라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도 우리나라 서인들의 기풍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고 나라 관리도 모르고 국방에 대해서는 뭐 더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해갖고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일본에 지지 않는다. 무슨 우리나라 정부의 수립은 1919년으로 봐야 되네. 뭐 김원봉 장군을 무슨 뭘로 해야 되네. 전부 역사 얘기. 그것도 틀린 역사 얘기를 해서 멀쩡했던 국가를 탈레반 국가로 지금 탈바꿈시키죠. 탈레반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원리주의자들이죠. 이슬람의 원리주의자. 서기 622년에 무함마드가 만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14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집단이니까 여성들에게는 교육도 안 시키고 이 부르카라는 거 씌우고 막 여성 인권 같은 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집단 강간하고 기분 나쁜 죽이고 지금 우리가 좀 탈레반 국가랑 똑같이 됐죠. 모습만 달라요. 탈레반은 무식하게 수염 기르고 무슨 카빈총 들고 머리에 이거 놨었지만 우리는 양복 입고 이런 것만 다르지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탈레반하고 똑같죠. 근데 이 탈레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마지막 노후의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그걸 망가뜨리는 순간 아유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야,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갖고 나라를 거덜내도 이렇게 통째로 거덜낼 줄이야. 그것도 초스피드로. 아우,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37도 더위가 오히려 오싹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탈레반이잖아요, 탈레반. 뭐라고 말만 하면 너 친일파. 제일 쉽죠. 너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 죽여버려. 이거는 뭐가 달라요, 지금. 하는 게. 탈레반 국가들. 아유, 정말.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봤어요. 카불이라는 도시가 수도인데, 이게 모래바람에 그냥 모래먼지에 쌓여갖고 그 시가지가 누런색이더라고요. 고층 건물이라고는 3층짜리가 4층짜리가 최고 고층. 옛날 궁전은 다 폭파돼갖고 구멍 뻐벅 뚫려있고. 그래도 원리주의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지금 이 우리나라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탈레반이죠. 탈레반. 아유. 그런데 문제는 탈레반을 진압해야 될 야당이 아무 소리도 못하겠어. 누가 꼭 옆에서 먼저 얘기해줘야 그거 따라서 해. 앵무새처럼. 국민연금까지 거덜나는 나라.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저 앞날이 걱정됩니다. 저도 그거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아유, 국민연금까지 거덜낼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왜냐하면 저 발등에 불이 붙었으니까 즉시 살려놔야 자기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선량한 국민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먹혀버리는 시나리오. 탈레반들의 무모한 국가 경영으로 나라가 스스로 주저앉는 시나리오. 4강의 압력으로 한국 스스로 이제 완전히 자기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시나리오.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우울한 뉴스만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뉴스나 특종, 그리고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진짜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또 퍼날리기 많이 해주셔서 제 방송을 좀 더 알려주시고 와가조선 구독이나 유무형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